투자의 최적기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 아직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야 된다. 바이든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 공약.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드노믹스라고. 네. 이 바이드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이 핵심 철학이 뭐냐면 돈의 살포입니다. 돈의 살포, 앞서 얘기했죠. 벌써 나온 바이든의 돈의 살포의 금액, 재정정책이라고 하죠. 국가 예산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입하는 돈, 이걸 재정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이 무려 2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의 국민이 1년 내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1조 6,500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 버는 거를 미국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2천조를 경제 살리게 때려 붓겠다면, 이건 달러를 무한 살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달러의 살포. 경제라는 거는 돈의 양과 실물 경제 간의 싸움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거죠. 부동산 전체의 금액이 실물 경제가 1,000조 원의 규모다. 그러면 현재 경제라는 것은 화폐 경제와 실물 경제와 비교 1대1로 교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실물하고 교환하면 끝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집하고 바꾸면 끝나는 거죠. 근데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 움직이냐면은 화폐 경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화폐 경제가 왜 움직이냐면, 집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면은 집값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주가가 오르려고 한다.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막 사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물은 1,000조 그대로 있었는데 화폐 가치가 1,500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폐와 실물 경제가 같아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물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1,500조로 딱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탐욕이,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탐욕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물은 1,500조인데 화폐의 가치가 2,000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실물과 화폐의 간에 괴리가 생겨요. 얼만큼? 500조만큼. 이걸 버블이라고 그래, 버블. 모든 경제는 이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이 버블이 꺼진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 주식이 투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팔려고 어떻게 해요? 투매를 시작합니다. 투매를. 왜냐면 더 떨어져서 쪽박 차기 전에 빨리 조금이라도 건지자. 조금이라도 건지자. 이런 얘기죠. 이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2,000조 원을 시장에 쏟아붓는 대결단을 내렸어요. 두 돈이 쏟아지니까. 돈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이라고 사람들이 하죠. 네. 그건 유식한 사람들이 한 소리고, 우리는 쉽게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가 쏟아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미국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갖고 있을수록 손해죠. 그러면 어디로 돈이 이동을 시작을 해요. 돈이란 건 뭐예요? 이익을 많이 내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아시아, 한국, 신흥국가. 그러니까 지난 11월, 12월, 1월 누가 왔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주식을 막 사모았죠. 뒤이어서도 누가 이 열차에 올라탔습니까? 우리 동학개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올라타서 지금 동학개미들이 무진장 사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게 볼 것이냐? 아직 위험하지 않고 있다고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맞습니다. 아직 미국이 돈을 더 풀기 시작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풀기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야 된다.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달러를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1,200원대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달러가 1,000원으로 떨어지면 원화값이 올라가서 환차익을 얻게 되고, 주가가 올라서 환차익을 얻거든요. 무조건 한국에 오면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벌더라도 환차익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적 프레임 속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큰 정부 정책입니다. 큰 정부 정책. 그게 이제 돈의 살포인 거죠. 초저금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사회가 경험을 했듯이 초저금리가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 가장 베이직한 게 은행에 돈을 넣어주는 것보다 저금리를 활용을 해서 부동산 상승과 주식 상승에 기대하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에 실적만큼 백업이 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고, 또 나중에 미래 가치가 발현이 될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옥석을 가리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도 돈을 좀 풀었잖아요. 그래서 네. 통화량이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됐는데 푼 양이 이거는 푼 것도 아니라고. 푼 것도 아닌 거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올해 또 풀죠. 올해도 이렇게 전 세계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 돈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의해서 창출된 돈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 정책에 의해서 풀려진 돈으로 인해서 그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머니 이펙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 돈에 의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서 다시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골디락스 경제라고 해서 아주 그 호황도 대호황도 불황도 아닌 아주 최적의 경제 호황의 상황이 1, 2년 안에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의 최적기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 이때 기회를 못 잡으면 빠이빠이. 또 이제 경제는 이겁니다. 업 앤 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 시대적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이 어디일까요?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제 쪽에서 이제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구를? 네. 독수리 오용제가 아니라요. 지구 온난화의 이슈입니다. 실은 이제 이런 바이러스나 뭐 지진,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그 역작용으로 인류에게 재앙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구의 리더들이 막기 위해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파리 기후 협약은 근데 트럼프는 그건 돈 드는 일이다. 라고 해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했는데 네. 바이든은 가장 제일 먼저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을 해서 세계 경제를 지구온난화로부터 막는 그런 일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바이든이 제시한 중요한 정책은 뭐냐면 2050년을 목표로 해서 탄소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생겼습니다. 이 탄소 제로 국가란 뭘 얘기를 하냐면 탄소 배출을 제로인 상태로 만들어서 지구에 뜨거워지는 것을 2도 이상, 2도에서 1.5도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지금 형태로 가게 되면 2050년도에 지구가 어제 기상청에도 나왔지만 7도 이상 높아져가지고 엄청난 기상이변이 속출이 되고 인류가 거의 생존 불가능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간다. 그럼 뭐 지구는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정도의 위기를 우리들이 겪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위기들의 원인은 뭐였냐면 우리가 석탄, 석유, 화력 발전에 의존한 의존 경제였습니다. 탄소 제로를 만들려면 탄소 배출을 야기하는 그런 산업들을 다 없애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2050년에 탄소 제로 국가를 만들려면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를 매년 하나씩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한 43%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의존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의존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이제 앞으로 그 제품을 수출할 때 10% 과징금이 물려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휘발유 자동차, 그 매연가스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매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벌써 유럽에서는 2025년 빠르면 2025년, 2030년부터는 아예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차를 타야 되냐? 친환경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수소차, 전기차. 그러니까 수소차, 전기차 시장으로 세상이 확 옮겨가는 거죠. 휘발유 자동차 못 타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도 휘발유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탄소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낼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죠? 굉장히 큰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바이든의 정책이 전 세계, 대한민국도 벌써 2050년에 탄소 제로를 중립국가 만들겠는데 참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란 국가와 동맹 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특히 심지어 중국까지도 이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철강 같은 경우도 스틸 제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스틸 제로. 그래서 가장 탄소를 배출하는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철강이에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로를 가열을 시켜야 되는데 고로를 지금 현재 석탄 이런 걸로 합니다. 그리고 전 고로를 하더라도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철을 생산하면 10% 과징금을 더 내요. 그러니까 이 석탄 회사, 정유 회사, 그리고 시멘트 회사 이런 회사들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집을 지을 때도 단열재가 완전히 중요한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우리 집을 때 탄소 배출 제로, 탄소 제로 빌딩을 지어야지 허가가 나는 그런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인 거죠. 그리고 모든 집에 태양광을 만들어서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고 본인이 생산하고 남은 전기는 한국전력에 되팔아서 그거를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는 돈도 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 한계가 있는 게 일조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독자적 서바이벌 하기는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 그런데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이미 선언한 상태여서 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탄소 제로는 국가를 만들기는 힘든 상황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상충되는 거네요? 그렇죠. 탄소 제로와 원전 제로 간에. 그렇죠. 원전이 있어야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탈원전이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네. 아직 그게 공론화돼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는 어렵게 말을 써요. 탄소 중립이라고. 왜 중립인지 모르겠어요. 탄소 중립이냐면 왜 그러냐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플러스고요. 탄소를 줄이는 거는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중립, 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어렵게 탄소 중립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돼서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까지 도입이 됐어요. 만약에 이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가 배출되는 제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탄소 배출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을 할 때 10% 탄소 국경 세금을 맥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이든의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선진국의 환경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개도국들의 반발이 과연 반발로만 끝날 것이냐는 문제는 또 다르지 않을까요? 일종의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받아들일 탄소 배출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과의 갈등, 우리의 정책은 지원도 없으면서 탈원전을 외치는 이중성, 과연 미래는 괜찮나요? 국가적 글로벌 갈등 요인이 되겠죠. 우리가 예측하듯이 한국도 아직 그 탄소 배출을 우리나라가 55% 탄소 배출 그러니까 산업의 55%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그 탄소 다 배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 수준은 아직 그 미국이나 유럽 이런 국가들의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질문해 주신 분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한국보다 더 못 사는 저개발 국가들은 적의 생존의 위협을 하는 그 정도로까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안타깝게도 권력을 가진 파워를 가진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그 헤게모니, 국제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개발 국가들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그 기술 갭을 빨리 줄여서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아쉽지만 착한 생각에 동참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실은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 중국 이런 패권 국가들이잖아요. 강대국의 논리대로 세상에 질서를 만든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모여서 만나잖아요. G7 그렇잖아요. 선진 7개국 다 그러는데 거기에 다크호스로 대한민국이 딱 떠오르자 한국도 끼워줄게 이러는 거니까 우리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좀 프라이드를 가져도 될. 그리고 이번에 K 방역 때도 보면 우리 국민만큼 정말 모범적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보다 더 선진국이다.